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연구사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기초학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동안의 주요 경과,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최근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학업 성취도 평가 1수준, 1수준이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1수준의 비율 평균값에 대한 자료인데요. 약 10년 전부터 1수준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약 50%의 학생은 행복 수준이 낮다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난 7월에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년 대비 중학교 3학년 국어 3수준, 보통 학력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3수준의 이상 비율은 증가하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은 1수준,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되는 비율은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23년에 비하면 24년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약 10년 전에 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업 성취도 1수준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기초학력 보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육개발원의 교육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유초 중등 교육 정책 중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정책으로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저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했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위해서 학력 향상 중점 학교, 기초학력 보장 선도 시범 학교 등을 운영한 바 있으며,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교육 결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2022년 3월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제1차 기초학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교육 학년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적용되는 종합계획이며, 정책 비전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교육 책임제 실현입니다. 추진 목표로는 2025년까지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 지역, 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등을 통한 지원,
교육 결손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집중 지원, 학습 지원 교육 기반 내실화가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학년도 확대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 수요 기반의 1수업 2교육 강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과 보충 등에서도 탄력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도학교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협력 수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서는 방과 후 1대1 또는 소규모 맞춤형 교과학습 보충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학습 지원 튜터가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학습 보충 지도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여건에 따라 심리, 정서, 사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학력 보장법에 정의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기초학력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의미하며 여기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세마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을 의미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 교과를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준비하여 안내한 바 있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국어, 수학 관련 교과만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내용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 교육은 학습 지원 대상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의미하며 학교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통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진단검사 결과와 교사의 관찰, 면담 등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게 됩니다. 학교 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에서 학생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과 보충, 멘토링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기초학력 향상도 진단 도구, 교사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최소한의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향상도 검사 결과 수업 및 프로그램 참여 태도 등을 분석하여 대상 학생 유지 및 추가 지원 논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습종합 클리닉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종합 클리닉센터에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과정에 학교에서의 의뢰가 있으면 전문 진단 도구를 활용해 의뢰 학생의 학습 조회 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실시하고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외부 전문기관의 관찰 및 면담 결과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절차입니다. 학기 초 3월에 교사의 관찰, 상담,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도달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진단검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진단검사는 이전 학년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기초학력 진단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이며 3월 중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분석을 하여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보정 지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며 3번의 향상도 진단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여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이 아닌 기초학력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교육청별로 진단 보정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를 통해서 소속 교육청의 진단 보정 시스템 자료를 안내 받으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연계해서 현장에서 다중적, 심층적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반영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주기적인 향상도 검사를 통해 보정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 반면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는 국가 교육 과정의 교과별 성취 기준 및 역량을 측정을 하고 또한 비인지적 영역 특성까지 측정이 가능한 검사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정하고 교과 내 하위 영역별 결손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통해서는 성취 수준 및 비인지적 역량 진단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진단 문항과 연계된 보정 자료를 제공하는 데 활용이 되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결과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응시 결과 1수준으로 판정된 학생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보정 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정하고 학습 지원 이력 관리 및 보정 지도, 향상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입니다. 저희는 3단계 기초학력 보장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교실 내 수업과 연계한 지원이며 2단계는 학교 안의 두리름 학교입니다. 3단계는 학교 밖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가 3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안전망, 교실 내 수업 중 지원입니다. 먼저 수업 모델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1수업 2교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규 수업과 연계한 교과 보충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 문해력, 수리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 국어 시간을 확대하고 초등 1, 2학년 한글 익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은 학습 수준 및 범위를 재구조화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AI 학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수 학습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단계 학교 안 두드림 학교입니다. 그림과 같이 교장 선생님 또는 교감 선생님, 교과 및 담임교사, 교육복지 담당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업무 담당교사가 팀을 이루어 학교 안에서 학습 지원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지원 협의회를 통해서 단위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원 대상 학생 선정,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지원과 함께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여 진단검사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계 여부 등을 학부모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3단계 학교 밖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입니다. 학교 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전문 검사, 경계성 지능 학생, 읽기 곤란 학생 등에 대한 전문 검사를 클리닉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학습 코칭, 심리 정서 상담, 단위학교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통합 진단과 지원을 위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모델을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통해 확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개발하고 현황 분석 및 성과 관리, 만족도 조사 및 현장 컨설팅을 위해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 수준에서의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에서도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을 시작으로 하여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누리집입니다.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와 인기 학습 자료 등을 누리집에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기초학력 진단 및 향상을 위해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 누리집을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된 공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예산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도구 변경,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지, 정서, 건강을 포괄하는 학생 진단 도구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확충하여 학습 교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별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 수준 결과를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초등 정서 행동 학습 지원 전문 교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전문 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ADHD, 우울, 불안, 난독증 등 대상별 맞춤형 정서 행동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 개선입니다.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기초학력 관련 누리집을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로 통합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구축할 예정이며 현재는 인지 영역 중심으로 학습 결손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비인지 영역을 연계한 진단을 통해 학습 결손의 다각적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당 학년의 기초학력 도달 여부만 측정할 수 있지만 포털이 구축된 이후에는 교육과정상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직 척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털 구축을 통해 보정학습에 대한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지도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중안전망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 중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하여 정규 수업 중 개별 지도, 협력 수업, 방과 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고교 및 소외 지역, 구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대한 기초학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기초학력이 연계된 시범학교를 내년에 운영할 예정이며 1:1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소외 지역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시도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학력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부대는 보통교부금의 기준 재정 수요를 반영하여 25년도에는 약 3,400억 정도가 기초학력 지원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 확보를 좀 유도하기 위한 그 시도평가 지표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역량 혁신교육과 기초학력을 맡고 있는 기초학력 운영팀의 김혜정 장학관입니다. 저는 앞서 교육부에서 발표하신 국가 기초학력 지원 체계 안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초학력은 읽기, 쓰기, 세마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서울시교육청은 읽기, 쓰기, 세마기, 관계성까지 기초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초학력은 행복한 삶,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이라는 관점으로 기초학력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기본권이자 권리로서의 배움이라는 생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서울 기초학력 정책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키다리쌤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방과후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키다리쌤입니다. 서울의 초중고의 많은 선생님들이 키다리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육감님께서 아까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1호 결제가 바로 서울학습 진단성장센터입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서 하는 읽기성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 대상 기초탄탄 랜선야학이 있습니다. 학습지원 튜터에 각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수업 중 지원을 위해서 협력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 교육청은 기초학력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당초에 약 253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 더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대략 300억 이상의 기초학력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드림학교, 서울은 두드림학교를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학교라고 다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서울의 초중고 전체 학교를 두드림학교로 운영하면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동안에 학교 안에 들어갔던 많은 다양한 기초학력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마다 지역마다 굉장히 여건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른데 그런 학교 여건과 학생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학교가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서울학습 진단성장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중학습 안정망은 전국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학력 지원 체계입니다. 이 체계 안에서 서울은 서울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기초학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 체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해서 읽기 성장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초등학교 교실에서 하루 15분, 40일간 소리내어 읽으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의 읽기 유창성을 기르고자 하는 저희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학기에는 시범 운영하면서 35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2학기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서울의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급 단위에서 읽기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서울형 읽기 발자국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있게 따라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교육감님 1호 결제 서울학습 진단성장센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저희 교육부에서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라고 얘기하고요. 학교 수업 중 학교 안, 학교 밖 지원의 허브로서 저희는 서울학습 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부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서울이 3단계 지원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에는 원래 서울학습 진단 치유센터였는데요. 기초학력의 문제는 치유적인 접근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담아서 서울학습 진단성장센터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서울학습 진단성장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로고 엠블럼이 있는데요. 돋보기가 있고 손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엠블럼의 의미는 돋보기와 손을 결합하여 학습 진단과 진단을 강화하고요. 지지의 의미를 강조하고 유연하게 회전하면서 감싸는 프레임을 통해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센터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학습 진단성장센터는 다중학습 안전망의 학교 밖 지원 허브로서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심층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서울은 진단 기능을 강화하면서 학습 진단 성장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전체적인 지원 체계도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진단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학교 안에 진단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저희 센터로 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특히 학습 심리정서적인 부분, 관계성 등의 여러 가지 복합 요인으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와 난독, 난상, 경계선 지능 등의 특수 요인에 의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에 통합 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 연계된 학생들은 학습 종합 진단 검사라고 해서 전문화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학습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석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판독하고 분석해서 학교와 학부모님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받겠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저해 요인에 맞춰서 개별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됩니다. 학생들마다 다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원과 연계해서 위센터라든가 또 교육복지 여러 지역기관과 연계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합 요인, 그러니까 학습 심리 정서적인 관계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별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학습 비타민인데요. 비타민별로 요인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 1대1에서 최대 1대3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동, 난상, 경계선 지능의 특수요인의 학생들에게는 대학이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개별 학생을 위한 온리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다릅니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은 굉장히 복합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11개 지역청마다 지역과 학교의 요구를 담아서 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생들의 심층 진단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향상도를 확인해서 선생님들과 보호자에게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저희는 원스톱 지원 체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서울학습 진단성장센터 프로그램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학습 비타민의 경우에는 비타민 K 국어, 비타민 M 수학, 비타민 S 학습 전략 프로그램입니다. 비타민 E는 학습의 요인에 플러스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A는 어게인입니다. 저희가 특수요인,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전문 지원 기관에 연계해서 일정 부분 지원한 이후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받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비타민 A 사회정서 프로그램입니다. 비타민 A는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는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이 되었습니다. 성북, 강북, 중부, 남부, 강동, 송파에서 시범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 4개 지역은 각각 다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11개 지원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6년부터 11개 지원청으로 확대하려고 하였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교 현장에서 나머지 확대하지 않은 7개 청에도 조기에 조금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어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초일 난도 고1 경계선 지능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라는 의지로 심층진단 집중학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왜 고1 학생들의 경계선 지능일까? 왜 초일 난독일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서울시 교육청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난독의 경우에는 초1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빠른 시기에 난독 증상을 발굴해서 지원하면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굉장히 많이 개선된다라는 경험을 갖고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의 1학기의 한글 교육 과정이 끝난 7월 달에 학부모님들과 학교에 난독 의심 체크리스트를 안내했고요. 그 결과 올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저희에게 심층 진단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사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요인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발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상급 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오히려 이 경계선 지능의 특성을 갖는 아이들이 드러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숨어진다는 생각이 저희가 들어서 고1 학생,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기 전에 결정적인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고1 학생들의 경계선 지능 특성을 갖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하자라는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난독과 이제 난산 심층진단 집중학년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 난독과 난산 의심 학생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하려고 하고요. 경계선지능의 경우에는 고1에 이어서 중학교 1학년 단계로 학교급을 조금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와 겹치는 것 외에 서울시 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들으면서 교육부하고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강연하신 두 분과 최근에 자주 만났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바람에. 근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아마 서울 교육에서 특히 이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아마 시간을 한 50분 가량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지금 저희가 정리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기초학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종의 학교에서의 생존 기술에서 생애 기본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기반해서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기 학교에서 생존 수영 가르치는 거 아시죠? 예. 그 생존 수영이 솔직히 수영이니까 아닙니까 그거? 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잘 떠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힘만 가지고 떠 있는 건데 그런 생존 수영이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또 수영이라는 개념은 또 확장이 되겠죠.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그 소위 스쿨 서바이벌 스킬, 학교에서 참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역량이라는 개념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학령기라는 개념으로 기초학력이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생의 어떤 기본적인 역량의 기본력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 이건 저고요. 전체적인 흐름하고 이제 얘기인데요. 저는 이 네 가지 주제를 계속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한 주제입니다. 기초학력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 건가? 사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왜 이 기초학력 문제를 얘기하냐면 기초학력에 대한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실 것 같아요. 가명입니다.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명인데 김우진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12개 뭐 이 정도 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김우진 학생은 학습 부진 학생이고요. 그렇게 불렸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김우진 학생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고 또 김우진 학생은 무반응자입니다. 그 다음에 김우진 학생은 학습 지원 대상에 대한 학습 지원 학생이고요. 또 김우진 학생은 학습 장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우진 학생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학생인데요. 사실 한 학생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각각의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학습 부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전통적 의미에서 이거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겹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보통 부진이라 하는데 부진하다고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아무래도 개인 내 개인차입니다. 개인 내 개인차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나 혹은 적성에 비해서 구체적인 어떤 교과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머리는 괜찮은데 성적이 많이 안 나와 하는 바로 그 라인이고요. 혹은 국어는 참 잘하는데 왜 수학은 그 모양이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부진하다는 게 그 개인 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의 편차에서 부진하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 이 월드 클래스 선수한테 어떻게 부진하다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원래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 한 골은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좀 부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또한 부진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는 개인 간 개인차입니다. 모든 집단에 어떤 집단이든지 안타깝게도 하위 5%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게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지만 제가 최근까지 서울대학교의 대학생활 문화원 원장을 했는데요. 저희도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1년에 2, 300명씩 나오는
학사 경고 학생들이 있어요. 서울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사실 부진한 학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부진하다고 했을 때 이런 개인 내 개인차나 개인 간 개인차에서 여러 가지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부진하다. 사실 이렇게 불렸을 때 김우진 학생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기초학력 보장은 이거는 좀 이제 아까 말한 생존 기술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수학이나 국어까지 가지 않고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뭐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고 쓰고 세면하는 그걸 통해서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제한이 되는 기초학력 수준에서의 뭐 보통 저희가 3R로 얘기하는 그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될 수 있고요. 또 김우진 학생이 무반응 학생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교육과정상에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업하실 때 보면 좀 심한 말로 체육 시간 빼놓고는 나머지 시간은 거의 반응을 못해요. 왜?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 입국 학생들 보세요. 예를 들면 중도 입국 학생들 뭐 탈북해서 사실 들어온 이제 우리 여러 어려움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사실 들어오면 일단 뭐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또 국어도 어휘가 딸려서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업 안에서 교육과정과 내가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일단 현장에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김우진 학생의 학습 지원 학생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독특한 의미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빈곤층, 뭐 저소득층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가 복지 관점에서 법적인 용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제는 그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그걸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래도 낙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중퇴 학생, 뭐 학업 중단 학생이라고 불렀지만 법으로는 그렇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기초학력 보장, 책임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청, 특히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책이 없이 그냥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또 다른 얘기지만 복지적인 지원 없이 그냥 기초학력 수급권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이렇게 불렀을 때는 이름만 가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그 말 자체도 또 낙인이 찍힙니다. 사실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는 말이 낙인화되지 않고 실질적 의미가 갖기 위해서 아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전개를 계속 해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내실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인을 없애기 위해지만 그에 걸맞는 지원이 붙박혀야 사실 저 말이 저 용어가 실제로 쓰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학습장애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는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저 용어는 저기서 유일하게 진단명입니다. 진단명. 그러니까 진단명이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죠? 예. 이 진단을 받으려면 내가 대충 보고 너 학습장애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진단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진단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협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 진단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장애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이거는 충분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느린 학습자. 사실은 많은 게 이제 지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학습 상황이나 어떤 진로 취업 상황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일종의 지적 인부에서 일부 제한된 역량을 갖고 있다. 보통 저희가 보통 말하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표준편차라고 하는 그 71에서 84라는 지적 역량이 보이는 학생들. 그래서 사실 순서는
그냥 진행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였을 때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어떤 경계에 관련된 지적인 제한으로 볼 수 있다는 데에서 이런 느린 학습자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기 때 이렇게 김우진 학생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명칭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어떤 고려와 사전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기초학력 보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제일 중요한 건 법제화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법으로 이거를 정리하고 아까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법제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학생 그 기초학력 보장법, 그다음에 3단계 지원,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이런 법적인 부분이 단순히 법이 아니고 그동안의 다양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아마 잘 들어보신 적 있는데 학습 부진 제로화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뭐 이상하게 표현했는데 너무 생경한 표현해서 저도 쓰기 어렵지만 두더지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두드려 하면 두더지가 없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로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루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나머지 공부, 그냥 공부도 아니고 나머지 공부. 사실 나머지 공부의 효용점은 일선학교에서 합니다. 어떤 학생이든 나머지 공부를 남으면 물론 금방 부진해서 벗어난대요. 이유가 뭐냐면 집에 늦게 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벗어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공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입학 유예. 예전에는 책무, 기초학력 책무가 학교가 아니고 다 부모님한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이가 글을 못 띄어요. 어떻게 하죠? 그냥 1년 유예하시죠. 하면 네 하고 부모님이 알아서 1년 내내 입학 안 시키고 신기한 무슨 나라 뭐 이런 거 계속 시켜가지고 학교를 늦게 보내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진한 것 자체가 가정의 몫이고 또 부모의 책임이라는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였지만 현재는 사실 많이 변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을 만한 학교, 믿을 만한 교육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서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극장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극장 효과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저도 가끔 가는데요. 무슨 뭐 뮤지컬 같은 데 보면 맨 마지막에 커튼콜합니다. 근데 가만 앉아 있는데요. 마지막이니까 다 앞에서 일어나요. 앞에서 일어나면 그 뒷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도 할 수 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애는 한글을 모르는데 옆에 집에 알고 뒷집에 아니까 할 수 없이 나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런 극장 효과를 줄이고 학교 교육을 믿고 저도 학교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의 초기에는 읽기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기초적인 학력에 실제로 진작을 시킨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특히 최근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올 때는 전인적으로 온다. 여러 가지를 같이 가지고 온다는 것 때문에 이런 복합적 요인에 대한 총체적 지원에도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 참여 애들 그다음에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만큼의 삶의 질 그리고 그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결국 권리에 대한 배움에 대한 아이디어들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기초학력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다양한 영역들의 기초적인 거 있지만 아까 서울시 교육청도 분명히 여러 가지의 그 아이디어들 특히 사회 정서 역량도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셨었고 OECD에서도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리터러시 개념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기초학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 수용 수준이 아니고
꽤 확장되고 되게 이제 중요한 그런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 가게 되고 심층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기초 기능 수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거를 필요한 세부 기술적 차원에서 초기 문의 유창성, 어휘, 이해 수준의 읽기의 기초 기능, 그다음에 쓰기에서도 의문 변동과 쓰기 유창성, 수학은 초기소의 수 감각, 수 변별의 수준에서 연산과 문장제까지는 기본적으로 3R에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이디어. 저희는 사실 이런 것들이 기초 기능 수준에서 진단이 되고 또 중재가 되고 교육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애의 기본적인 역량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리버란 분 얘기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조에게요.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평온한 마음. 이거 어떡하지?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읽기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읽기를 싫어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기초학력 문제 얘기할 때 뭐 기초학력 올리면 됩니다 얘기할 때 가장 걸리는 마음이 야 그러고 보니까 얘들이 읽기를 못하고 읽기 어려움을 겪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읽기를 싫어하는구나.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읽기 부진을 극복한다 이거를 다룬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읽기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읽기 자료의 노출을 많이 시키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말을 물까지 끌고 가지만 이 말이나 소가 물을 먹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게 읽기를 잘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를 싫어하는 것, 읽기 시간을 노출하는데 애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게 바꿀 수 없는 건지 바꿀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초학력에 대한 생각들을 저희가 할 때 지금까지 끌고 가는 수준이 아니고 이게 정말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꾸로 나는 할 수 있어 해볼래라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초학력 보장의 굉장히 중요한 수순일 거다. 읽기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읽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이거를 다시 반전을 시킬 수 있을 건가, 혹은 읽기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건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들은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리고 많이 노출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충분히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질문으로 취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아이들은 변화하는데요. 어떤 환경에서 꼭 변화합니다. 지금까지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만나보면 그래 나 결심했어 라고 했을 때 그렇죠? 결심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열정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잘 안 되는 환경에서 끝까지 버텨보다가 결국 잘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들이 촉진할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해 환경, 문해 촉진 환경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보호자가 결국 문해 환경으로서 같이 구성이 될 거다. 결국 아이들의 변화는 부모님의 변화에서 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해주세요라는 질문에서 조금 바꿔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만큼 변했어요 라는 부모의 양육 효능감으로서의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변합니다. 사실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도 또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로 변화할 수 있는 구조고 특히 아이들의 변화는 부모님의 조그만 변화에서 온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문해 환경으로서의 보호자 역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발달 단계에 따른 역동적 정의인데요. 아까 그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얘기할 때 기초학력이라는 게 정태직이고 스태틱, 그냥 아마 어떤 수준을 달성하면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바로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이라는 게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끝나고 3학년 때는 더 이상 갈 게 없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무것도 성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발달 단계별 분명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이 뭡니까? 그러면 읽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간단한 시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초리란 분의 지신초리란 여자분의 그 읽기 얘기를 할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리터러시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읽기라고 부르는데 읽기는 정의가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럼 읽기의 정의가 뭘까요? 읽기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대부분 글쎄 잠깐 읽기라는 게 뭘까? 글을 이해하는 거? 글을 이해하는 거? 근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보시면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거 중요하죠. 이게 정의입니까? 아니죠. 다른 정의도 있습니다. 유창성을 확보해서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읽을 때 듣기 좋아야 됩니다. 운율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갖고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못해요. 같은 글자를, 저 글자를 10개밖에 안 되는데 한 1분 동안 읽어보세요. 앞에 거 다 까먹어요. 적당한 속도는 인지적인 어떤 그 자동화를 위해서 되게 필요합니다. 또 읽기의 정의는 가장 중요한 게 이해하는 겁니다. 문자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게 또 정의입니다. 읽기의 정의는 이렇게 다양한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읽기의 정의는 또 있습니다. 읽기란 결국 비판적 읽기, 어떤 내용을 다양한 관점, 저자의 관점, 나의 관점, 또 제3자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관점으로 읽어야만 진짜 읽기다. 또 읽기는 단순히 수동적 읽기가 아니고 모든 읽기는 다 생산적 읽기여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요거를 대충 읽을 때 어떻게 보실 거냐? 읽은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가져와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가장 짧은 소설 한번 해볼까요? 해밍웨이 소설인데요. 제목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6글자 소설. 이겁니다. 이게 소설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위 구성과 재구성, 생산적 읽기를 할 수 있는 정의의 수준에서의 학습자라면 이걸 보고 뭘 생각하실 거냐요? 예, 여러분 상상하실 겁니다.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한 신발이 한데 한 번도 안 신었네? 저게 왜 당근에 올라왔을까? 둘이서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잃었나 보다. 결국 아이를 물품은 다 샀지만 결국 이거 하나 남아서 슬픈 마음으로 올렸다. 뭐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6글자 읽지만 아마 1시간은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란 이만큼 구성과 재구성의 생산적 수준까지도 읽기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정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조금씩은 달라지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생애의 기본 역량으로서의 리터러시라는 의미는 실제로 정해진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수준에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리터러시라는 책 보시면 안에 보면은 뭐 사이언스 리터러시, 소셜 스터디 리터러시, 사회,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한 리터러시, 뭐 메세드 리터러시.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과목 자체가 모든 과목의 기본으로 엮여 있다는 그런 문서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리터러시 얘기할 때 이제 학생들 뭐 많이 얘기하는데 기초학력 미달 중고등학생들 많다.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새로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읽기를 잘 못하는 것 문제 아니고 더 문제되는 게 읽기를 싫어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봐 마라 안 해.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해라는 건 결국 그 여러 가지 기호, 단어, 숫자를 실제로 읽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읽어보지 않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싫어, 안 해, 못해 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서 읽기나 문해의 시간을 늘리거나 노출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해봅니다. 결국은 그런 면에서 그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문해력 얘기는 결국 읽기 시간을 줄이는 아주 적나라하게 하면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읽기 시간을 잡아먹는 적들이 있다. 결국은 매체적인 거, 그 다음에 읽기에 대해서 어휘를 새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새로운 어휘에 대해서도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사실 과목에 관계없이 이걸 테이크한다고 그러죠. 가서 실제로 참여하고 거의 노출을 할 수 있게 환경적으로 촉진받고 실제로 내가 해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보려는 마음까지 어떻게 갈 건가 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네. 이거 할 때 영어네? 안 해 라고 하시면 이제 문해력이 안 되는 거고요. 난 잘 모르지만 한번 읽어볼래. 제일 첫 번째 글자 파블로예요. 나 파블로 알아. 디에고도 알아. 어쩌고 저쩌고. 근데 끝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읽어서. 피카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문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려는 마음은 첫 번째 끝날 건지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해볼 건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죠? 파블로 피카소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이름이 소위 파블로 피카소의 이름입니다. 근데 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양반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많아갖고. 더군다나 여기에 실제로 14명, 13명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파블로는 바오로입니다. 바오로거든요. 아무래도 그 믿음의 기초죠. 그 다음에 디에고는 야고보고 요셉이고 그 다음에 파울라고 그 다음에 네모푸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키프리아노의 어떤 주교 삼위일체 순교자 그 다음에 그 파트리오치라고 여기 성인 이름이고 또한 크리토고 마지막이 이제 들어가는 게 루이스가 아버지 이름이고 피카소가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엄마 이름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식의 단어를 봤을 때 이걸 얘기하고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게